자, 이제 마무리 짓죠. 자, 16번. 주택의 간주임대료란 용어가 나오네요. 간주임대료가 뭐다?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죠. 이자를 수입금액. 이자가 수입금액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게 이자를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간주임대료. 자, 그럼 소형주택. 이 3주택 이상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게 연장이 돼서 연장 언제까지? 2026년 3년 연장됐습니다. 23년에서 연장됐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험에 뭐가 나와? 전세는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 and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 33초과 이럴 때 소형주택 따질 때 뭐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기준시가 2억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40 이하. 이게 언제까지 연장됐다? 26년까지. 그럼 전세보증금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33만 사이 전세 살아요. 3번 출제됐어요. 33만 사이 전세 살아. 3이 뭐다? 3주택 이상 소유. 이 3이 뭐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그리고 4위는 뭐다? 소형주택의 범위죠?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and 기준시가 2억 이하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얘기한다고요. 33만 사이 전세 살아요. 3번 출제됐어요. 숫자. 기억나요? 새로워요. 기억나죠? 약간 그죠? 33만 사이 전세 살아. 자, 그 다음 17번. 세법상 주택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이거를 개념을 정비했다고요. 법조문이 그동안 없었어. 관례로 그냥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근데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상 따른다. 근데 이거를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요. 어떻게? 세대권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록 구조된 건물이 주택이죠. 그래서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 출입구. 그리고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로 설치돼야 돼. 그러면 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원칙은 상가예요. 영업용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다.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를 입증을 시켜줘야 돼. 어떻게? 출입구도 따로 있고 취사시설 할 수 있고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로 설치됐다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올해 이게 뭐다? 보완됐다고요. 보완돼서 이런 오피스텔만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야.
출입구가 따로 있고 취사시설 이런 거 등등등 갖춰졌을 때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18번. 자, 이번에는 뭐다?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해 또는 용도 변경합니다. 그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해놨어. 꼼수 부리기 때문에. 자,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죠? 그래도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합니다. 그럼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하면 비과세를 해줍니까? 2년 보유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하죠? 자, 상가를 취득했어. 상가는 주택이 아니죠? 상가로 사용해.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또는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용도 변경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취득해서 1년 보유했어. 상가로 1년 살았다고.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또는 용도 변경해서 1년 보유했다. 그럼 팔아먹을 때는 작년까지는 2년 쳐줬어. 근데 올해부터는 안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용도 변경한 날로부터 따지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년이 된다는 거야.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작년까지는 뭐다? 상가로 사용하다가 그냥 주택으로 사용하고 내일 팔아도 뭐다? 그냥 상가 취득일로부터 2년을 따지더라 이거지. 꼼수 부려. 그래서 올해부터는 2년 시작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또는 용도 변경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따지겠다. 그럼 이럴 때 보유기간은 몇 년이 된다는 뜻입니까? 1년. 그래서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절대 상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중과세하죠. 어디에 있는 거?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2개 이상이잖아. 그럼 2개 이상은 세율이 어떻게 돼? 기본 세율에다가 20을 더합니다. 그리고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다가 30을 더해서 중과세를 했다고요. 기본 세율이 뭐다? 초과 누진세율을 얘기하는 거야. 6에서 45%까지 이게 기본 세율입니다. 2년 보유한 경우. 그래서 다주택자 2개는 20을 더해. 그래서 26에서 65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3주택자는 30을 더해서 36에서 75까지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했다? 한시적 배제를 시켰어. 1년. 그래서 내년 5월 10일자 22년도에 이거 유예를 시킨 건데 1년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중과세를 안 한다. 팔려면 언제까지 팔아라? 내년 5월까지. 그러면 무슨 세율을 적용하겠다? 기본 세율. 이렇게 연장시켰습니다.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안 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요. 이 예를 적용한다. 20, 30을 안 더합니다.
자, 그 다음 20번. 자,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별 딱 붙이고. 2월 과세 이거 무조건 출제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배웠잖아. 2월 과세. 자, 2월 과세. 뭐가 바뀌었다? 필요경비 계산입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그래도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 증여자 취득 당시 가액을 적었죠?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는다고요. 그리고 필요경비는 수중 취득가액을 적어놓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빼주잖아요. 그리고 수중자가 납부한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줬죠. 그다음 첫 번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으세요. 그리고 필요경비는 수중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수중자의 양도비, 그리고 수중자는 증여세를 납부했죠. 이 증여세도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수중자의 양도 차익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신설이 뭐야? 올해부터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수중자 양도세 계산할 때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다? 수중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만 공제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배정이 뭐가 됐다? 2월 과세. 2월 과세 필요경비에 합리화합니다. 자, 이 그림 수없이 봤죠? 자,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주는 자를 증여자라 그러고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 몇 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10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무슨 과세한다? 2월 과세. 2월 과세가 뭐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겁니다. 1억에 취득해서 증여하니까 8억이 됐어. 그래서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그럼 10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 1억. 이거를 뭐라 그래요? 증여자의 취득가액. 증여자의 증여가액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어라. 자, 그 다음 장특공제 세율은 보유기간 따질 때죠. 보유기간 따질 때도 두 녀석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양도일까지. 그래서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2월 과세. 자, 그럼 이쪽. 자, 이쪽은 수중자는 증여세 납부하죠? 그리고 양도세도 납부합니다. 양도세.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서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증여세도 과세하고 양도세도 과세하면 이중과세잖아. 그럼 수중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는 안 돌려주죠?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이게 5번 출제됐어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고요.
수중자가 납부한 증여세. 근데 올해부터는 뭐다? 이제 필요경비 계산할 때, 자, 필요경비가 취득가액을 1억을 적죠? 수중자는 1억을 적어주고, 그 다음 뭐를 적는 거야? 뭐를 적어? 필요경비, 수중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수중자 양도세 계산할 때, 그리고 양도 비용을 적어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액은 원칙, 수중자의 인테리어 비용, 자본적 지출액도 적어주지만 올해부터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한다. 즉 양도세를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작년까지는 수중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올해부터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만 포함합니다. 양도비는 포함을 안 해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뭐만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수중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절대 양도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만 포함한다. 개정법이네요. 됐죠? 이거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앞에 봐. 이거 20번에 자, 나왔잖아. 20번에 증여자가 지출한 뭐만 포함한다? 자본적 지출액만 포함합니다. 양도비는 포함 안 해. 그 작년에는 이거잖아. 증여세. 이거 5번 출제됐어요. 수중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필요경비잖아. 네, 개정된 거.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증여자. 작년에는 수중자가 지출한 것만 포함되는데 올해부터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본적.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자, 1세대 범위.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주죠? 항상 1세대 따질 때는 뭐다?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집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진다. 그럼 여기 보세요. 집이 2개야. 그럼 집이 2개야. 그럼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죠? 그게 어떻게 하면 돼? 양도일 현재, 즉 잔금 받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되는 거야. 세대 분리. 단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부부는 언제나 무슨 세대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이게 답이죠. 부인도 집 하나, 남편도 집 하나. 그럼 집이 2개잖아. 그럼 잔금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하나가 아니에요. 동일한 세대. 집이 2개가 돼서 2주택자, 다주택자 꼼수 부리니까 2주택 이상. 그래서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언제나 1세대입니다. 그럼 집이 2개일 때는 먼저 파는 거는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부는 언제만 각각 세대가 돼? 이혼할 때만. 근데 이혼하더라도 뭐다? 밤에 슬금슬금 만나지? 그럴 때는 뭐다? 동일한 세대로 봐버려요. 자, 그럼 양도일 현재로 포함하되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가 팔아야 돼. 거주자,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된다 안 된다. 포함.
형제자매 된다 안 된다? 된다. 3번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한다. 이게 1세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럼 봐. 우리가 본인이잖아. 본인. 그리고 배우자 있죠? 본인의 부모님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해요. 본인, 부모님이잖아. 배우자도 포함한다고요. 어머니도. 자, 근데 이제 배우자야. 부인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그 역시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장인 장모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나,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도 포함한다고요. 그 다음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도 포함해요. 그 다음 형제자매. 자, 그 다음 이제 내 밑에가 누구야? 자식이잖아. 직계비속. 직계비속. 자녀죠? 며느리 된다 안 된다? 포함합니다. 며느리도. 자식의 며느리도 포함한다고요. 1세대에. 단 형제자매도 포함하죠? 본인 형제자매도 포함하는데 여기서 옆에 적어. 뭐야?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1세대가 안 돼. 그리고 여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요. 형제자매도 1세대에 들어가는데 본인 형제자매 배우자 제외. 1세대 안 돼요. 그리고 배우자, 다 나머지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1세대. 그래서 이 가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1세대. 시험은 안 나와. 알아도 시험은 뭐만 나와? 부부는 언제나 동일한 세대로 본다. 이게 한 번 출제됐어요. 자, 그 다음. 자, 22번. 1세대 판정 기준. 이거 한 번 출제됐어요. 1세대 판정 기준은 원칙은 배우자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은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 이혼했잖아. 그럼 왕년에 배우자가 있었죠?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이 아니라 미만인 미혼자잖아. 결혼을 안 한 자. 그러면 이에도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일 때는 1세대로 봐줍니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애매모호해. 이거를 뭐다? 명확하게 중위소득이 뭐냐? 이거를 구체화시켰어요, 이번에. 구체화시켰다고요. 다 똑같은데 어떻게 바뀌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 1년이죠?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럴 때는 1세대로 본다. 이 용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작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그러면 1세대로 봐줘. 근데 올해는 뭐가 들어가야 돼?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거를 구체화시켰던 거예요. 구체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오지선다의 용어므로. 그래서 40 앞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렇게 나와야 옳은 지문이라고요. 올해부터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복지부에서, 자, 24번. 자,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이렇게 고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급여 등 기준 등의 기준 소득을 월별로 복지부에서 고시한 거를 세무서에서 갖다 씁니다. 그래서 1인 가구부터 딱 7인 가구, 8인 가구 쭉 있겠죠, 그죠? 그럼 월 220만 원 월로 고시합니다. 월로 한 달 복지부에서 월별. 2인 가구는 이렇게, 3인 가구는 이렇게 월별 소득을 이렇게 고시한다고요. 그러면 세무서는 뭐다?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럼 밑에, 자, 1인 가구라고 얘기하죠. 1인 가구, 월 얼마야? 222만 8천 원이죠? 이거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그럼 222만 8,445원에다가 12여 개월을 곱하면 얼마가 나? 2,600, 1년 소득이 나와. 이렇게 1년 소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월별로 고세하니까 월. 그럼 12개월로 환산하면 1년 소득이 나오죠. 얼마야? 2,600, 741, 340. 근데 1년 소득이 딱 나오면 이제 1인 가구입니다. 이거를 뭘로 한다? 포인트가 12개월로 환산한다. 몇 프로를? 40%. 그럼 12개월로 환산하면 2,600의 40%는 1년 동안 1,696,566이 이상 돼야 1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나누기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나오겠죠? 이거 1년 소득이니까 그럼 90몇만 원 나오겠네요. 12개월로 나누면 이거 1년 소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환산한 금액의 40%. 숫자 알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2,600, 741, 340. 이 녀석의 몇 프로? 40%.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소득이 이렇게 돼야 돼. 알바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꾸준하게 1년 소득이 있어서 뭐다? 10696 이상 됐을 때는 30세 미만도 세대를 달리하면 1세대가 된다라는 뜻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필수 개정 지문을 한번 해봤네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요. 자, 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이거. 자, 2번 별 딱 붙이세요. 개정됐다. 고지서 3%가 무조건 붙었어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할 계산합니다. 만분의 66 인하됐어요. 45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3번도 별 딱 붙이고, 3번도. 이게 3번은 별 하나예요. 별 하나. 뭐가 붙어야 돼? 소유권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하는 자, 별 하나. 자,
이것도 별 하나예요. 별 하나. 별 하나는 참고만 하라는 뜻이에요. 별 하나. 뭐가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별 하나예요. 그래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계약상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가야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가죠. 자, 5번. 자, 이거는 별 2개. 별 2개예요. 별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도. 자, 절대 60일 쓰면 안 돼. 무상. 말일부터 3개월. 단, 유상은 60일입니다. 유상은 60일. 무상은 말일부터 3개월 계약 해제. 무상과 유상을 반드시 구분하자. 자, 6번. 이것도 별 하나. 증여잖아. 부담부 증여도 출신이 증여물로 절대 60일 쓰면 안 돼. 말일부터 3개월. 자, 쭉 봐주시라고요. 나머지는. 자, 9번. 9번. 이거 별 3개. 무조건 출제. 별 3개예요. 자, 뭐가 바뀌었다? 제척기간이 경과. 그럴 때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낮은 금액 하면 안 돼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현실 가치를 반영했다고요. 9번 무조건 출제예요. 자, 10번. 이거는 별 하나. 범위가 세분화됐어요. 이렇게. 범위가 세분화됐습니다. 10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범위가 넓어졌다고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고요. 자, 이거 별 3개. 3개월. 2개월 하면 안 돼요. 3개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개정은 안 됐지만 분납하는 금액을 알아야죠.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뒤에 오는 법조문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12번. 자, 이것도 별 하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9억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한다. 자, 13번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14번은 별 3개. 자, 올해부터는 주택이 바뀌었어요. 뭐가 등장한다? 과세표준 상한액이 등장한다. 그래서 클 때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필수입니다. 자, 고로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제가 폐지가 됐네요. 폐지, 삭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폐지됐다고요. 자, 간주임대료. 이거 연장됐다는 거. 연장됐고. 자,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도 다 그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별 3개. 별 3개는 무조건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2월 과세. 반드시 알아야 돼. 뭐가 개정됐다?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한다. 다른 걸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개정됐습니다. 이게. 그 시험에 언제나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수중자, 양도세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포함, 양도비 포함, 이 증여세 언제나 출제되잖아.
그래서 수중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증여세. 자, 이거 별 3개. 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한다. 이 그림 잘 연구하시고요. 자, 됐어요. 이거는 별 하나 정도. 나머지는 다 별 하나야. 이 뭐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나오는 40% 이상 하면 무조건 오답이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한 질문 물어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험에 알아야 할 개정세법까지 끝났네요. 자, 다음 주는 세법 쉬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이제 강의 진행 방법이 바뀌어서 이제 프린트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